이춘자는 작은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밖에서 잠긴 문, 꺼진 불, 그리고 며느리가 던지고 간 말 한마디, 정신 좀 차리세요. 화장실도 못 가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빨간 녹음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보낸 문자, 그리고 며느리가 친구와 웃으며 나눈 통화. 시어머니 좀 가둬놨어. 안 그러면 또 헛소리 하거든. 그 말이 다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춘자의 초라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석 달 전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시작됩니다. 주차장 한가운데서 맞은 날,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춘자는 아들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카트는 며느리 민정이가 밀었고 춘자는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마트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말이면 늘 그랬습니다. 민정은 앞서 걸으며 필요한 물건을 카트에 넣었고 춘자는 뒤따라가며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삼겹살이 100g에 1980원이었습니다. 춘자는 그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잘 몰랐습니다. 요즘 물가는 도통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카드가 긁히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한도 초과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고 민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정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것저것 많이 사셨죠? 춘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산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주 간식으로 사달라던 과자 한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눈빛은 이미 춘자를 범인으로 정해놓은 듯 했습니다. 다른 카드로 겨우 계산을 마치고 일행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콘크리트 기둥 사이로 차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춘자가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정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집 사정 떠들고 다니셨죠? 춘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얼른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민정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그러던데요. 우리 준호 월급이 얼마인지 대출이 얼마인지 다 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 사정을 밖에다 말하고 다니면 제가 호구되는 거예요. 춘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집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수다였습니다. 외로웠으니까요.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있다가 오후에 잠깐 마주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잘못인 줄은 몰랐습니다. 민정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순간 춘자는 그게 뭔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뺨이 뜨거웠습니다. 그제야 춘자는 자신이 맞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리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옆을 지나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어떤 여자가 엄어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남자 한 명이 저거 뭐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춘자는 뺨을 감싸쥐고 서 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저기요, 지금 폭행이신데요. CCTV 다 찍혔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가족끼리 그럴 수 있잖아요. 민정이 웃으며 말했지만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직원은 춘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신고 도와드릴까요?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민정의 얼굴, 아들의 침묵, 그 모든 게 버거웠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민정이 운전석에 앉았고 준호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춘자는 뒷좌석에 혼자 앉았습니다. 손주는 오늘 학원에 가서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마트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민정이 백미러로 춘자를 흘깃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 좀 하시지. 괜히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춘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뺨이 아직도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기엔 너무 오래 참아왔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그리고 빨갛게 부어오른 뺨. 70평생을 살았습니다.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늙어서 아들 집에 얹혀 살게 됐습니다. 그게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형마트 주차장 한복판에서 며느리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맞고만 있진 않을 거다.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건 알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 식당, 그리고 사라진 간판. 30해 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춘자가 왜 지금 아들 집에 얹혀 사는지, 왜 마음대로 쓸 돈 한 푼 없는지, 그걸 알려면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1994년이었습니다. 춘자와 남편은 서울 변두리 골목에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간판 이름은 춘자 분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페인트로 글씨를 썼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정이 갔습니다. 가게는 8평 남짓이었습니다. 테이블 4개,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둘은 행복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습니다. 남편은 튀김을 맡았고 춘자는 떡볶이와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근처 공장 직원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녁엔 학교 끝난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늘었습니다. 춘자는 처음으로 적금을 들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을 모으려고요. 남편은 이러다 우리도 건물주 되는 거 아냐라며 웃었습니다. 농담이었지만 불가능한 꿈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기호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번듯한 양복을 입고 명함에는 외식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호는 가게를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프랜차이즈 붙여도 되겠다. 내가 투자할게. 같이 키워보자.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춘자는 불안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왜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기호를 믿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니까요. 서류가 오갔습니다. 공동명의 계약서, 사업자 등록 변경, 통장 개설. 춘자는 글을 읽을 줄은 알았지만 서류는 어려웠습니다. 숫자가 많았고 법률 용어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그냥 도장만 찍어라고 했습니다. 춘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무실에서 장부를 보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춘자가 달려갔을 때
남편은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이라고요. 너무 늦었다고요. 남편은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춘자는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 가게 명의가 박기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임대 계약도 모든 게 기호 이름이었습니다. 춘자는 기호를 찾아갔습니다. 기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형수, 빚이 많았어. 내가 갚아준 거야. 어쩔 수 없었어. 춘자는 무슨 빚인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는 분명히 빚이 있었고 기호가 대신 갚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춘자는 가게를 포기했습니다. 시골 친정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몇 년 뒤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있어서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춘자 분식이 있던 자리에 세련된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간판도 내부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춘자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페인트 칠했던 간판, 새벽마다 육수 냄새가 나던 주방, 손님들이 사장님 떡볶이 맛있어요 라고 했던 그 가게에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게 30해 전 이야기입니다. 춘자는 시골에서 혼자 살다가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결국 아들 집에 올라왔습니다. 얹혀 사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베란다 방과 며느리의 눈빛. 지금 춘자가 사는 곳은 아들 집 베란다 옆 작은 방입니다. 원래는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대가 있던 자리에 접이식 침대를 놓았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낮에도 어둡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딱 1시간뿐입니다. 춘자는 그 시간이 되면 창가에 앉아 햇살을 쬐입니다. 그게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손주 도시락을 쌉니다. 아들 점심 도시락도 쌉니다. 며느리는 도시락을 싸지 않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사 먹는다고 합니다. 도시락을 다 싸고 나면 청소를 합니다. 거실 바닥을 닦고 화장실 변기를 닦고 싱크대를 닦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그것도 합니다. 식구들이 출근하고 등교하면 집은 조용해집니다. 춘자는 혼자 남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지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어야 덜 외로우니까요. 점심은 혼자 먹습니다. 아침에 남은 밥에 김치를 얹어 먹거나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건 함부로 꺼내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하니까요. 한 번은 냉장고에 있던 햄을 꺼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민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햄 비싼 건데 제가 일부러 사둔 거예요. 그 뒤로는 냉장고 문을 잘 안 엽니다. 어느 날 민정이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4명이 왔습니다. 다들 민정 또래의 젊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수다를 떨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춘자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 날랐습니다. 민정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예요. 같이 사시면서 집안일 도와주셔서 저도 일할 수 있는 거죠.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와, 좋겠다. 요즘 시터 구하려면 월급 200은 줘야 하는데. 다들 웃었습니다. 춘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이상하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도움이라니요. 시터라니요. 나는 이 집 아들의 어머니인데요. 그날 밤 춘자는 방으로 돌아가려다가
거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정과 아들 준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말했습니다. 여보, 시골집 있잖아. 어머님 명의로 남아있는 거. 그거 팔면 우리 전세 넓혀갈 수 있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민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중에가 언제야?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그 집 관리도 못하시잖아. 우리 이름으로 돌려놓는 게 나아. 춘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골집, 친정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비어있지만 춘자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춘자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플라스틱 서랍 맨 아래에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소유자 박정심, 아직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춘자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집마저 내 손에서 나가면 나는 진짜로 갈데없는 사람이 되는 거네요. 서랍 깊은 곳에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춘자 분식 간판 앞에서 남편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바랬지만 남편의 웃는 얼굴은 또렷했습니다. 춘자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내 이름이 걸린 가게가 있었고 내 옆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도 가게도 남편도요. 남은 건 시골의 작은 집 하나뿐입니다. 그것마저 빼앗기면 정말 끝입니다. 도장 찍으라는 종이와 첫 밀침. 주차장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춘자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정이 A사 용지 몇 장을 들고 춘자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춘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이 옆에 앉으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시골집 있잖아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우리 이름으로 돌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춘자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위임장, 증여계약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시골집 주소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아들과 며느리 이름이 있었습니다. 춘자가 말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 변호사한테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민정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어요. 변호사 비용 낼 필요 없이 제가 다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민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그 집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우리한테 맡기시면 걱정 없이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생각해 봐야겠다. 민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도장 안 찍으시면 여기서 계속 같이 사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요즘 좋은 요양원 많거든요. 춘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라고요? 민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전문 시설에서 관리받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춘자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안 찍을 거다. 민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춘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춘자가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민정이 놓지 않았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춘자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민정이 춘자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춘자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손주가 나왔습니다. 10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 밀어?
민정이 멈칫했습니다. 아들 준호도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민정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가 좀 넘어지셨어. 춘자는 소파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울면서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춘자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다고, 할머니 안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밀린 어머니보다 미는 아내 편에 섰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민정이 잡았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멍이 들겠지요. 다음 날 오후 춘자는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옆집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옆집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순덕 할머니였습니다. 75살 춘자보다 5살 많았습니다. 어휴, 춘자씨.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춘자는 할머니 집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 서류 이야기, 오늘 밀린 일까지요. 순덕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거 노인학대야, 학대. 요즘 그런 거 신고할 때 있어. 복지관에 가봐. 춘자는 복지관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거기 사회복지사라고 있어. 이런 일 상담해주는 사람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소개해줄게. 그날 밤 춘자는 처음으로 희망 비슷한 걸 느꼈습니다. 아직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와 무료 법률 상담. 복지관은 아파트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춘자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안은 깨끗했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적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30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이춘자 어르신이세요? 저는 사회복지사 김지연이에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상담실은 작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서류함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춘자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어르신 얘기 다 들을게요. 춘자는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맞은 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한 일, 소파에서 밀린 일. 말하다 보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흔한 고부 싸움이 아니에요. 재산 문제하고 학대가 섞인 거예요. 학대라는 말에 춘자는 움찔했습니다. 내가 학대를 당한 거라고요? 지연이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분이 하신 행동들, 뺨 때린 거, 서류 강요한 거, 밀친 거, 다 노인학대에 해당해요. 신고하시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까지는 아들 체면도 있고.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신고 안 하셔도 돼요. 대신 기록을 남겨두세요. 날짜, 뭘 당했는지, 누가 뭐라고 했는지.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요. 지연은 무료 법률 상담도 연결해줬습니다. 일주일 뒤 춘자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복지관에서 연계해준 공익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춘자가 가져온 서류를 봤습니다. 옛날 분식집 계약서 사본, 시골집 등기부등본, 그리고 며느리가 가져온 위임장 양식까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2번 속으실 뻔하셨네요. 옛날에 분식집 뺏긴 거, 그리고 지금 시골집까지. 패턴이 똑같아요.
춘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30해 전 기호가 했던 짓과 지금 며느리가 하려는 짓이 같다는 거리요. 변호사가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대화는 녹음해 두세요. 서류는 절대 혼자 도장 찍지 마시고요. 집에 돌아온 춘자는 손주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이 폰으로 녹음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니? 손주가 가르쳐 줬습니다. 빨간 버튼 누르면 된다고요. 춘자는 연습 삼아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 봤습니다. 재생해 보니 자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민정이 춘자의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생활비는 제가 관리할게요. 어르신이 직접 다니시면 힘드시잖아요. 춘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현금 몇만 원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통장 좀 돌려받을 수 없겠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당분간 카드 써. 민정이가 알아서 할 거야. 그 말도 춘자는 녹음했습니다. 가슴이 쓰렸지만 버튼을 누르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잠긴 날, 경찰이 온 밤.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도시락을 싸고 청소를 하고 손주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민정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괜히 밖에 나가서 이웃들 만나고 그러지 마시고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 나가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점심때쯤이었습니다. 춘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밖에서 잠긴 것 같았습니다. 춘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출근했고 민정도 출근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민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야. 오늘 시어머니 좀 가둬놨어. 안 그러면 또 동네 돌아다니면서 헛소리하거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이 친구와 웃으며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뒀다고요? 나를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 2시간.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물병 하나 없었습니다. 춘자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 씨, 나 지금 방에 갇혔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문 잠갔어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상담 중인 것 같았습니다. 춘자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정의 통화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시어머니 가둬놨다니까. 걱정 마, 저녁에 풀어줄 거야. 그 말이 다 녹음됐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무서웠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요? 아무도 모르게 이 작은 방에서요. 밤 9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춘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정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 어르신 한 분이 감금되어 계시다고요. 민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오해예요. 저희 어머니가 좀 혼란스러우셔서 안전하게 방에 계시게 한 거예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방문 열어주세요. 잠시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과 사회복지사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춘자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이 구겨져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연이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도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막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정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해야. 어머니가 자꾸 밖에 나가시려고 해서. 경찰이 춘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본인 의사로 방에 계셨습니까? 춘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어요. 지연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며느리분이 시어머니 가둬놨다고 통화한 내용이요.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일단 어르신은 저희가 보호 조치하겠습니다. 내일 조사 나오셔야 합니다. 춘자는 그날 밤 복지관에서 연결해준 임시 보호시설에서 잤습니다. 처음으로 아들 집이 아닌 곳에서 잤습니다.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가정법원과 재산, 그리고 눈물. 한 달 뒤 가정법원에서 신문이 열렸습니다. 춘자는 무료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며느리 민정을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판사 1명, 서기 1명, 그리고 양쪽 변호사와 당사자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춘자의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주차장 폭행, 서류 강요, 방문 감금.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좀 가둬놨어. 안 그러면 또 헛소리 하거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냥 말다툼이었고 문도 잠그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혼란스러우셨던 거예요. 하지만 녹음에는 자물쇠 잠기는 소리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민정이 친구에게 한 말도 다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동시에 별도로 진행된 민사소송도 있었습니다. 30해 전 분식집 건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옛 서류를 다시 조사했더니 계약서가 위조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박기호는 손해배상 일부를 물게 됐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정 신문이 끝나갈 무렵 민정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도 이 집에서 나갈게요. 이혼할게요. 아들 준호가 법정 복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춘자 앞에서 민정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울었습니다. 엄마 제발. 민정아 제발. 둘 다 그만해. 춘자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머니가 맞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갇혔을 때 몰랐다고 했습니다. 춘자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내가 날 지켜주길 바랐어. 한 번이라도. 그런데 넌 한 번도 내 편에 서지 않았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돌아섰습니다. 선처 없다. 법대로 하자. 판사가 결정문을 읽었습니다. 피신청인 민정은 일정 기간 시어머니 거주지 접근 금지, 재산 관련 위임 강요 금지. 민정은 법정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춘자는 법정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내 방문을 내가 열고 닫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만 했습니다. 반찬 가게 간판과 밀어둔 용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박기호에게서 받은 손해배상금과 시골집 전세 보증금을 합쳤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작은 가게 하나 차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춘자는 동네 골목에 있는 10평짜리 가게를 임대했습니다. 간판을 주문했습니다. 춘자 반찬이라고 적었습니다. 간판이 걸리던 날 춘자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해 전에 잃어버린 춘자 분식 간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가게 오픈 첫날 복지관 사회복지사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옆집 순떡 할머니도 왔습니다. 동네 할머니 몇 분이 더 왔습니다. 이제야 선생님 이름 걸린 가게네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춘자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어봤습니다.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치찌개용 김치, 나물 반찬, 젓갈류. 춘자가 잘 만드는 것들을 팔았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단골이 생겼습니다.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열고 김치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는 계산대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밥은 챙겨 드시냐? 춘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먹고 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청소를 마치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춘자는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직은요. 어느 주말 손주가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유리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와. 김치전 하나 먹고 가. 손주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춘자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내가 이 애를 용서할지 말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 손주는 죄가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만든 이 반찬 냄새가 언젠가는 우리 사이도 조금씩 바꿔놓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을 뿐입니다. 가게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춘자 반찬. 세 글자가 골목을 밝혔습니다. 춘자는 앞치마를 고쳐매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김치를 담가야 합니다. 그게 지금 춘자의 일상입니다. 아프지만 버틸 수 있는 그런 일상입니다.